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조홍천 의원이 이거 발의한다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전자 발의 시스템에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이제 그 글을 올린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이런 법안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그 이번 뉴스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공감이 돼서 공동 발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전자 발의하는데 여기에 좀 함께 서명을 해서 동참해달라 발의하는데 네, 10명 이상이 동의해야 네. 발의가 되니까요. 전 의원들에게 다 보낸 겁니까? 아니면은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친한 의원들에게만 보낸 겁니까? 국회의 발의 시스템에 올리면 네. 뭐 어떤 국회의원이든 다 공동 발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소영 의원은 필요한 법안이다. 네. 예, 우리 김영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네. 그 검수완박으로 이번 선거 지선에서도 완전히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행정부가 하는 고유 권한 이것을 아예 못하게 하고 170석의 그 거대 야당의 힘을 과하게 쓰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으로 뭔가를 하려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법률에 위반될 때는 네. 그 사법부 대법원에서 이걸 심판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 근데 이걸 지금 국회가 하겠다는 겁니다. 다 이쪽으로 가져와. 국회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져와. 우리 조금이라도 다르면 우리가 수정, 변경하고 니네 우리한테 보고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이렇게 과하게 또 국회 힘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또다시 다음 선거가 있다면 참패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상 행정에 대해서 그 행정 완박이다. 지금 검수 완박에 이어서 행정 완박이라고 지금 비판하는 대목이 이것 때문입니다. 행정 완박 또는 뭐 정부 완박 정부 뭐 완박. 이런 네네. 표현도 쓰던데 완전히 말이죠. 박탈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김 의원이 보시기에 저 법안, 조홍천 의원이 발의할 그 법안 내용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령이나 정부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건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법률의 큰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를 대통령령이나 또 총리령, 부령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예. 그래서 국회가 딴지를 걸면서 그 법률 위반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수정 변경해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이게 지금 저희가 령으로 해두는 이유는 이 법률의 틀 안에서 현장에 맞게끔 그때 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좀 쉽게 하려고 행정부에서 좀 더 그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법률로는 아시겠지만 개정을 한다든지 또 개정을 할 경우에는 많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같이 여야가 교착 상태에 있으면은 법률 개정이란 건 머나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그 삼권 분립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그 조홍천 의원께서 지금 다시 국회의 힘을 과다하게 지금 사용해서 아무튼 행정부가 하는데 사사건건 좀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법률에 반하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지금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대법원이 그 법률이 위반되는 사항은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권한을 갖고 있고 정부의 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민주당이 현재 국회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실상 대법원이 갖고 있는 이 법률의 대통령령이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동의가 되지 네. 않고요. 그리고 법치주의나 상권 분립이 무슨 내용인지 약간 오해하고 계신 이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이 우리의 통치 체제이고 운영 원칙이죠.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것이고 행정부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법률의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기구인 것이고 네. 사법부, 법원은 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제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이제 위법한 네.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조응천 의원이 이 법안을 왜 발의하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열사 탈선 사고가 있어서 100명이 넘게 뭐 네. 돌아가시고 다치고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탈선 사고가 일어났던 이유가 이제 그 기관사분이 카카오톡 그 메신저를 하다가 이제 발생한 사고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좀 장치를 두기 위해서 그 기관사가 운전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CCTV를 모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을 통과를 시켰는데 네. 실제로 시행령에서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설치 안 해도 되고 저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예외들을 법률하고 다르게 이제 시행령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음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 법률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 방지 카메라를 모두 설치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설치해도 된다라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위법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까 대법원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다. 헌법 107조에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헌법 107조를 통해서 대법원을 통해 구제받기 네.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위법한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두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방치하는 거는 국회의 바람직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좋은 예를 드셨는데요. 자, 그러면 CCTV를 설치해야 될 때가 어디 기관실 뿐이겠습니까? 또 어디 아까 그 어린이 그 보호구역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곳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럴 때마다 법률을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고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은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큰 집인 거죠. 그 안에 물건을 어디에 무엇을 넣고 하나하나는 주부가 생활을 하다가 또는 뭐 가족들이 생활을 하다가 불편하면 가구도 옮기고 그때그때 바꾸는 겁니다. A라는 냉장고에서 새롭게 나오면 또 B라는 냉장고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원활한 행정,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바꾸라고 이게 하위 그 법규로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법률에 반한다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는 그 법률을 좀 더 구체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놔두고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어떤 소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 법률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는 거는 일단 지금 헌법에도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도 동의하셨겠지만 헌법에 그런 절차가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저희가 현대 사회를 살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네. 여기에 빠르게 변하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영이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170석의 거대 야당이 있는데 네. 전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많고 이 법률에 의존을 지금 현재 정부가 한시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법률을 바꿔야만이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법률은 일단은 제외하고 그 령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제동을 가한다 그러면 윤 정부 멈춰서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메시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 완박, 행정 완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 헌법에는- 잠시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들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행정부 이제 대선에서 지다 보니까 행정부는 어쨌든 국민의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해나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그걸 국회가 대통령령 등 정부 부령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그 모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사실 그렇죠.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들든 총리령을 만들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시청자분들은. 예. 네네. 예.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건데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아주 드물겠죠. 그렇게 벗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법률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법률이 좀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화하자.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구체화하면 법률이 누더기가 되는 거죠. 여기 CCTV 설치, 저기 장소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위 법규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네. 나누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왜 검수완박이냐. 검수상축,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검찰 수사권 상당히 축소하는 법안인데 이게 부패와 경제범죄로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좁혔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 앞으로 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와 관련돼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다 폭넓게 만약에 대통령령에 규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안의 취지가 없어질 수도 있죠. 검찰이 더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당시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꼭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법안은 전혀 아니라고 예.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법률의 취지에 반해서 이제 하위 법령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적절하게 통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헌법에 뭐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에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입법권은 국회가 가집니다. 행정부가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사법부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뭐 헌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법률의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헌법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법률에 반해서 이 위법한 하위 법률을 제정했을 때 그것을 국회가 바로 잡지 않는다면은 법원에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07조의 내용인데 예. 기본적으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이걸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규칙이 있을 때요. 첫 번째는 국민이 다 그걸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이건 너무 사회적 낭비죠. 두 번째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까지 규정하는 거예요. 그 취지에 반할 수 없도록. 근데 방금 그렇게 되면 누더기 법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독일과 같이 독일에서도 의회가 정부의 위법한 행정 입법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판결을 여러 번 받았었고요. 그 세 번째 방안이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간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며 법치주의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 말이죠. 그러면 이 법안 발의, 조응천 의원이 이제 발의할 예정인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마 김정재 의원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희가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고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비대위 내에서는 공식적인 그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응천 의원님 법안 발의 언제 하신다고 혹시 아시나요? 빠르면 오늘 오후쯤 한다고. 예, 그래서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의원도 관련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포괄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발의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뭐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한 가지만 예. 부연하면 안 예. 될까요? 일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까 하신 이제 발언 네. 이것이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방금 신현영 대변인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 정부가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정입법을 남발하면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 한에는 이런 발언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출마 선언에서도 법치주의를 정말 여러 번 강조하면서 법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그 법률 우위의 원칙은 하위 규정으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치주의 원칙이고요. 그 원칙에 부합하는 그 내용의 국회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법률 유보의 원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 또는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법 이런 것들은 하위 법령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7년 전에 이 비슷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금 행사한 그 얘기 적이 하려고 있죠. 했는데 네. 이소영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분들이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때 동의했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말이죠. 정말로 흥미로운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가보면 그 당시에 여당이 새누리당이죠. 여당이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행정입법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지금 조응천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국회가 그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이게 법률로 확정이 되려면 이게 정부로 이송이 되고 정부에서 뭐 바로 공포를 하든가 아니면은 20일인가요? 20일 동안 별다른 의사 표시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이 되는 건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은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의심스럽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건 아마 배신의 정치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텐데 말이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한번 어떤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지 들어볼까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그 논리 구조를 보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우리 김정재 의원이 하신 이야기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재밌는 부분은 당시 같은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는 사실이겠죠.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불만도 나타내셨는데요. 그동안 협상 내용들을 열거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뭐 협상은 뭐 여야 간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저는 뭐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원내수석 간에 지금 협상 중이고 그 협상 결과까지 보고 예, 오늘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 표정이 조금 침통해 보이는 게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재투표가 무산이 됐죠.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은 없던 것으로 돼버린 상황.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면에서 고난의 시간이 저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 배신의 정치에 배신의. 국회법 개정안까지. 그런데
지금 재밌는 건 공교로운 건 저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의 원내대표가 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은 7년 전인데. 네. 그 당시는 이 얘기하기 전에 예. 좀 전에 예. 그 대통령이 그 말씀했던 게 잘못이다 그랬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 초질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헌법 정신, 헌법에 그리고 또 법치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 107조 2항에서 시행령에 대한 위헌 심사는 사법부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은 지금 현재로는 현행법상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뒤 말이 그대로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7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때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굉장히 힘든 법이죠. 공무원 연금. 네. 네, 이 법입니다. 사실 이 공무원 연금법 이 개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여야가 협상을 할 때는 서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이 국회법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서 타협을 하자. 그렇게 전제 조건을 이걸 단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이때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했고 합의를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실질적으로 의총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 대통령실하고 정부 여당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다 소통에 대해서 조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시간대로 돌아가는데 하고 보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행정부의 그 엄청난 그 제약을 가하는 사사건건 국회가 발목을 잡는 이런 법은 안 된다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거의 다 그랬지만 그래서 의사를 밝혀서 재투표를 하게 된 건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불참하게 됐고 좀 불편하게 됐죠.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행정부하고 미리 사전 조율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그 유승민 대표가 그 이후에 그 어떤 뭐 배신자의 낙인을 좀 찍혀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의석부포로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은 조응천 의원의 개인 발의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의원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우리 당론으로 지지하자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상황은 좀 묘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다수석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의석으로만 보면 예. 그런데요. 예.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법안이 다 그대로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일단 예.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뭐 상임위, 법사위 이런 과정에서 뭐 내용이 조정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의한다고 해서 다 그게 법이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들이 이런 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간섭하지 마. 국회가 간섭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5년 전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사태도 겪었지만 우리가 권력 분립을 하고 삼권 분립을 통해서 권한을 나눠놓는 이유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이 집중되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국회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필요한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이 헌법상 위헌이나 위법인 하위규칙 심사권을 가진다고 해서 국회가 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얘기고요. 국회는 입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에 반하는 위헌, 위법의 행정명령이 있을 때는 지금도 국회법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법의 모태가 된 독일에서도 당연히 그게 의회한테 권한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법치주의, 상권분립, 권력분립의 정신과 매우 부합하는 것이다. 근데 다만 대통령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소영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또 제가 드는 의문이 네. 국회가 만든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하도록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고. 네. 그러면 정부가 만든
명령, 이른바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정부 명령이 이게 또 상위법,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심사권, 이건 정부가 만드니까 마찬가지로 예. 사법부가 갖는 거죠. 지금 그 정확하게 대법원이 갖는 거다. 네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헌법, 법률이 우리 국회가 만든 예. 입법권이 있다 할지라도 법률이 아까 헌법이 위반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사법부가 하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될 그 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상위 법률에 어긋나면 사법부가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대법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그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지의 최종 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으로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입법은 무조건 국회가 하기 때문에 행정입법도 국회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행정입법이 지금 시행령이 중요하냐 그러면 국회가 국회다워야죠. 국회가 국회답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금도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있고 계속해서 그냥 쌈박질이나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은 해야 되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국회는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원구성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산적해 있는 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 법률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일을 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법률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령부터 빨리 만들어서 지금 그것부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안 돼. 이것도 내가 조금만 내가 문제 있으면 무조건 수정 변경 요구할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보고해라고 이제 강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과하다는 거죠.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수완박 숫자 180석, 170석은 마구 밀어붙였어요. 국민들 60%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선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선에서 지금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좋든 싫든 0.73%밖에 이기지 못했지만 적어도 일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을 해야죠. 근데 또다시 이렇게 행정 완박까지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겠죠. 행정 완박까지 가서 또다시 이렇게 발목을 잡을 과연 자격이 민주당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적어도 아까 뭐 행정부가 무조건 싫어한다 그러는데 행정부는 이겁니다.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해달라 이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여러 차례 또 네, 네. 논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네. 딱 던질 테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면 명확합니다. 아까 자꾸 사법부가 무슨 권한을 가진다고 하시는데 국회가 만든 법률이 만약 위헌이에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면 국회가 스스로 그 법을 개정하지 못하나요? 아니죠. 위헌적인 법률은 국회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예. 있죠. 바로잡아야 그런데 하고. 그 얘기하신 거 말을 네, 끊는 건 동일합니다. 아니고요. 네. 위헌 결정이 난 법률도 안 고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고쳐야 예, 되는 의무가 예, 사실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효력을 상실하게 예.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스스로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 것이죠. 예. 입법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국회가 국회 같지 않다. 그 발언도 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포기하거나 예를 들면 행정부에 넘겨주나요? 그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우리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 너네들 다 무시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정부 완박 무슨 이상한 표현을 동원해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또 네, 아까 그 제2요구권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거 지금 조응천 의원님이 개인이 낸 법안으로 저는 꼬리 자르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시 당론으로 가져가잖아요.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이거 정부에서는 당연히 제2요구권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과반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숫자를 못 채울 경우에는 굉장히 면이 구겨지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만약에 해서 통과시키면은 또 제2의 검수완박판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몰라도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게 발목 잡기를 넘어서서 발목 꺾기라고 그러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경제도 힘들고 다 힘들어하는데 제발 좀 일 좀 정부가 잘하든 못하면 또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일은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원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시행령 이런 것도 못 만들게 아니면 거기에 문제 제기, 사사건건 제기한다라는 거는 저는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마지막으로, 상황에서 네, 한마디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예.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불행한 사태가 생깁니다.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똑같은 논리로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유불급이죠. 예, 과유불급이고 숫자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입법 독주하면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오늘 아마 기자들이 또 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두 분이 지금 상당히 격렬하게 토론해 주신 이 사안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본인들이 오히려 무슨 선거에 승리한 것인 양 자꾸 이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지방선거로서 한번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논란으로 대표되는 그런 입법 독재 시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규탄한 것일 텐데요.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만 이 시행령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어떤 논의 이력이나 이런 걸 검토해보고 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의 독재를 행정부가 견제한다는 말이 옳진 않지만은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 생각을 더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소영 의원께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입법부 독재를 행정부가 견제한다는 게 옳지는 않지만 행정부가 일할 최소한의 영역은 만들어야 한다. 이거 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되게 과하게 어떤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금 현행 국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위법한 행정규칙이 있으면 상임위가 국회의장한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서 네. 이걸 본회의 의결하고 정부에 송부하고 이거를 뭐 개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자체적으로도 장관에게 이게 위법하다라고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통보, 보고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의 국회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정부 완박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과한 상황이고 위법한 행정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뭐 자세하게 2015년 1월까지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판단해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통과시킨 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턱대고 민주당의 뭐 독재, 입법 독재 이렇게 그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예, 알겠습니다. 앵커님 이거 예. 하나만 딱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소영 의원에게 또 저 발언 기회를 드려야 이게 돼요. 저기 예. 이제 논쟁을 하는 건 예. 아니고요. 제가 지역구가 포항 북구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진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모든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상해 줄지 또 대상을 어떻게 할지 모든 거를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바깥에서 체육관에서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게 시행령으로 다 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니까 굉장히 현장에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끊임없이 바꾸고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은 100% 안 되더라도 가장 주민들한테 가깝게 근접하게 만족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행령이나 이런 부령이나 총리령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다음에 니즈에 맞게끔 빨리 고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법률 위반은 되면 안 되겠죠. 예, 앞으로 국회에서 조홍천 의원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모든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다 보니까는 아무 대하고도 안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아마 라디오 방송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조홍천 의원과 저희도 한번 연락이 되면은 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다른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시행령에서 당연히 규정해야죠. 그게 효율적이죠. 법에 어떻게 다 규정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법률에서 손해를 입은 지진으로 피해본 모든 포항 시민한테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했는데 일부 포항 시민한테만 보상을 하는 시행령을 만들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예, 같은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만드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예, 저희가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두 분이 격렬하게 토론할 정도로 이게 국회에서는 상당한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7년 전에 당시에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에 누가 어떠한 논리로 이 법안, 이러한 정책,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누가 그때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누가 그때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의 중요성을 두 분께서 또 상기시켜 주신 것 같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 조금 전에 들어보셨는데 어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준석 대표의 말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총선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지점은 공천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지금까지의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그런 그 서진 전략이 예고하겠습니다. 7월경부터 있을 겁니다.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네. 드려야겠네요. 이준석 대표 이제부터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 치고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자기 정치 해야 되고요. 김정재 의원도 자기 정치 아, 하시는 그럼요. 거고요. 예. 이게 틈틈이 이렇게 자기 정치 합니다. 자기 정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예.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어떤 세상, 어떤 나라를 꿈꾸는 모든 그 국회의원들이 다들 자기 나름의 칼날을 가지고 저는 당연히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난 1년간은 내 정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했는데 이제 한번 남은 1년은 내가 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미 굉장히 파격적인 정치를 많이 네. 했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로 뭐 어떻게 얼마 전에도 정진석 대표 보고 정치 선배라는 다른 용인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나름의 칼날을 가지고 저는 정치를 했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지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많은 그래도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많은 뭐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꼰대 또 있는 자들의 정치에서 그 대중 정치로 더 중도 그 진보 세력도 많이 끌어오는 또 그 호남 세력도 많이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죠. 예. 아쉬운 점도 이준석 대표 편을 드는 듯했는데 다만 하고 또 아쉬운 점 얘기하시네요. 항상 이 다만이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아니면 뭐 너무 그러니까 본심은 앞에 있는 겁니까? 김정재 의원의 본심은 앞에 있는 겁니까? 앞쪽에- 아니면 다만 뒷부분에 있는 겁니까? 뒤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 예. 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맨 처음에 그 대표가 됐을 때 비빔밥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예. 개성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그런 어울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멋진 그런 비빔밥론을 얘기했는데 지난 1년간 많은 좀 분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때도 뭐 좀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이런 많은 그런 그 역대 그 정치 당 대표로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파격적인 행보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결과가 좋으면 또 모든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향후 그 내가 더 파격적인 나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선거도 다 끝난 시점에 이제 정치 그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네, 선거가 저는 없죠. 이때 이제 좀 나를 좀 나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려는 그런 그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자기 정치 1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김정재 의원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정준석 국회부의장이 갈등하고 대립했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김정재 의원의 마음과 생각은 뭐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다 이런 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님처럼 그렇게 강크게 그 정진석 부의장님한테 내가 위다 또는 정치 선배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 이런 말 저는 못하죠. 그리고 예. 감사해야 되는데 감히 나한테 이러다니 이런 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이제 50대라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하겠죠. 네. 그래서 내용들은 서로 맞을 수 있으나 표현은 좀 더
신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이든 또 당 대표든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발언들에 비하면 저희는 조족 지혈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좀 더 품격 있는 단어를 좀 써서 서로에게 질타할 부분이 있다면 좀 이렇게 테이블 밑에서 질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SNS를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날선 공격을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은 옳은데 표현이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과격하다거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단어를 써가면서 이런 이야기,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거나 그랬을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스마트한 정치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면 언론이 집중할 거라는 거를 거의 100% 알아요. 예. 그리고 거의 SNS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굉장히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좌우 상하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하고든지 우리는 보통 당 대표면 같은 상대 당의 대표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님은 초선하고도 얘기하고 재선하고도 얘기하고 뭐 의장하고도 얘기하고 대통령하고도 하고 뭐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터예요. 그 주제도 가리지도 않아요. 작고 크고 안 가리고 싸움판이 벌어지면 무조건 저 최전선에서 파이터로서의 저는 역할을 지난 1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 맞는 그 상대방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도 어떤 때는 당대표한테 할 말은 많지만 다 과연 내가 조금이라도 무승부라도 이룰 수 있을까?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 못할 겁니다. 질게 뻔한 싸움을 대부분 회피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당대표께서 이런 그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만큼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조금 더 느리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의 뭐 완벽한 정치인이 되겠죠. 네. 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상대당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내부에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네. 이소영 의원이 바라보는 이준석 대표 어떤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선 지방선거 공교롭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였던 시절에 치러졌고 국민의힘이 다 승리했고 민주당이 패배했어요.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정치의 내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차별과 혐오를 예. 조장하는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정치에 새로움을 더한 인물인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90분간 기자간담회 네. 하는 내용을 저도 일부는 발췌해서 봤는데 지난 1년보다 앞으로 1년은 뭐 더 새롭게 하겠다. 더 제대로 하겠다, 더 세게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대표를 가진 국민의힘에 대응해서 저희도 뭔가 잘해보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저희도 이번 8월 말에 이제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런 정치에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어야지만 그 경쟁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더 열심히 하고 자기 정치 하겠다고 하니까 긴장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8월 말 전당대회에서 국민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이준석 대표도 누가 추천해 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도전했잖아요. 네. 민주당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뭐 이재명 고문이라든가 어쨌든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인물 말고 새로운 인물이 뭐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김한규 초선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현재 시스템상 현재 환경상 사실 그건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뭐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가지고 쭉 당을 이끌었던 분들은 이제는 네. 한 발은 이제 물러서서 좀 새로운 사람들, 후배들, 70년대, 80년대 생들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도전하고 당권을 이제 쟁취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용기 있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동료들이 많이 나오길 예,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과 당원과 대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선택을 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과 대의원들이 과연 또 앞으로 전당대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저희가 짤막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하나하나
이준석 대표가 이제부터 자기 정치하겠다고 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 부분만 잠깐 나갔는데 말이죠. 자기 정치하겠다는 얘기, 그 앞뒤로 어떠한 논리, 어떠한 이야기를 덧붙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는 선거지 제 선거 아니지만은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발표를 했더니 이게 그 다음 2년 뒤 총선의 공천권은 다음 대표에게 있는데 왜 이준석 대표가 이 공천 시스템을 건드리려고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제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6년을 앞두고 펼쳐졌던 진박 논란, 그리고 누군가를 자르고 누군가를 넣고 하기 위한 공천 갈등 속에서 새누리당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총선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지점은 공천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들어서 혁신위의 행보에 반대되는 논리로 나중에 어차피 대표가 다 해먹을 텐데 왜 지금 네가 신경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거침이 없어요. 저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또 긴장해야 될 거라고 하는 이른바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대단히 미약했는데 이제 정말로 더욱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호남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인들께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지금까지의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그런 그 서진 전략이 예고하겠습니다. 7월경부터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 당만이 혼자 가는 길도 아닐 것이고 이제는 민주당이 두려워해야 할 만한 그런 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금. 자, 이준석 대표의 저 이야기가 어쨌든 호남 지역의 지난 지방선거 때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공을 들였고요. 대선 때도 공을 들였는데 어쨌든 미약하나마 지난 대선보다는 득표율이 올라갔단 말이죠. 민주당이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이야라고 안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이준석 대표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좋게 들었고요. 어느 정당인지를 불문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이 호남에 노력할수록 사실 민주당도 더 긴장하고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경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갑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이제 오래전 이렇게 과거 사례들을 되돌이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종로라고 하는 지역구를 버리고 지역주의 타파하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 출마해서 떨어지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 군포 지역구를 버리고 그러니까 두고 이제 대구에서 출마해서 또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노력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의 역대 지도부나 이제 흐름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지도부만큼 호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지도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그 민들레라고 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당과 정부, 대통령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왜 또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득세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 인사인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는 척지는 일은 안 하겠다.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건 이제 없던 걸로 된 겁니까?
이용호 의원은 그냥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 뭐 일단 예. 그 잠정 멈춤.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좀 기사가 조금 과하게 나가서요. 네. 두 가지 그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과하게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모임입니다. 예. 공부 모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기사가 잘못 나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당정대, 그러니까 당과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 단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당정청이라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있는데 무슨 스터디 공부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냐 이건데 그 안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전문가들 불러서 보통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정부 여당이니까 혹시 주제에 따라서 정부 의견 들을 때는 정부 의견 듣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네. 좀 그렇게 과하게 나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조직이다 그랬는데 그냥 의원들끼리 모이는 것을 뭐 사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니 근데 그러나 이런저런 걸 다 차치하고 오해를 받는다면 또 그리고 그 개파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일정 정도 멈추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해소될 때까지는 잠시 좀 천천히 하기로 했고 의원 모임은 언제나 공부 모임은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공부 모임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어쨌든 뭐 주축이 된다 그러면 늘 정치권에서는 남다른 관심을 되죠. 기울이게 되고 조금 저 모임에 내가 안 들어가면 나를 저 모임에서 안 부르면 나는 소외된 사람인가 또 이렇게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왜냐하면 저희 또 달리 얘기하면 예. 아무래도 자주 만나는 의원님들끼리 야 이렇게 스터디 좀 하자 이래서 전체 의원들한테 다 가입 신청서를 받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의원이 김기현 원내대표도 22일까지 지금 그 새시대라는 예.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체 의원에게 가입 신청서를 돌렸습니다. 저도 신청을 했고요. 예. 뭐 그건 제가 김기현 대표 밑에 줄 안 쓰면 어떡하는 이게 아니라 그 사실 스터디 모임에 가면 좋은 게 많습니다. 아침에 좋은 의견도 듣고 또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대부분 다 웬만한 스터디 모임에는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인수위에서 일하셨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이 그 안에 많이 있으면 그런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은 좀 멈춰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이준석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겠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때까지 이제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내 또 지지층을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을 썼는데 말이죠. 어떤 얘기냐 하면 수박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라. 있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소중한 당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심지어 공당 대표하신 분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자기 모멸 아닙니까? 품격 있는 논쟁과 건강한 발언들을 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감시하고 뭐 억압하지는 않겠지만 당에 해가 되는 그런 발언들을 그런 거는 제가 다 반드시 경고를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자, 수박이라는 표현이 이른바 이재명 고문을 지지하는 층에서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이런 쪽을 겨냥해서 겉은 푸른색, 민주당의 상징 색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보면 붉은색,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가만 안 두겠다는 거 어떻게 가만 안 두겠다는 건지. 일단 저 얘기를 예. 하시고 수박이라고 또 공격을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사실 예. 얘기하긴 하는데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이게 이제 수박이라는 표현이 최근에 사용된 건 아니고요. 꼭 뭐 이재명 의원 지지자 분들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 뭐 재작년에도 이제 저도 여러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 이소영 의원도 수박이라는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럼요. 예. 네. 여기 거의 예외가 없는데요. 예. 사안별로 뭐 듣기도 예. 하고. 근데 이게 내부를 공격하는 현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토론을 가로막는 이런 당내의 비민주적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개혁을 어떻게 할까 논의할 때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다른 걸 먼저 하자. 예컨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개혁의 반대 세력이다, 수박이다 이렇게 네. 이제 그 멸칭을 들은 분들도 계시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과 방식은 정말 다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류적인 의견 내지는 어떤 뭐 특정한 지지자분들이 원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할 때 검찰 개혁을 그럼 반대하는 거냐, 너는 수박이다. 이런 것들이 토론을 가로막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거든요. 근데 사실 정당은 다른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민주적인 결사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당내의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좀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고요. 뭐 가만두지 않겠다고 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엄격하게 일부러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이소영 의원도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언론개혁, 검찰개혁 때마다 특히 얼마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수사기소 분리. 검수상추 법안 그때 또 소신을 밝히셨었죠? 회의 석상이나 이럴 때. 그랬었죠. 네. 그때도 그럼 또 문자를 좀 받으셨겠네요. 예, 수박이 됐었죠. 네. 예. 자, 그럼 당내 상황이 민주당의 당내 상황이 얼마 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른바 이 강력한 팬덤 정치가 오늘날의 민주당을 강하게 만드는 큰 공로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 진단에는 대개 동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팬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결론을 정해두고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폭력적인 행동, 뭐 발언, 뭐 문자, 욕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당내 소통이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소영 의원님 조심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혀 조심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일 거고요. 예. 당연히 그 지지자가 없는 정치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지자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같이 갈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신경 써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걸 무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때로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러한 지지층의 의견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뭐 객관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만 아니라고 생각될 경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가 바로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민주당 의원분들 얘기하실 때 보면은 조금은 그러한 모습보다는 지지층과 함께 가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였던 건 아닌지 뭐 최근에 그러한 반성이 민주당 내에서 좀 많지는 않은 건지 이 수박 얘기 보면 저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수박 사진도 막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SNS에. 저도 SNS에 저 봤는데 여름엔 수박이죠라고 하는데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이게 그냥 단순한 수박 사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한 수박 사진은 아니죠. 예.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우리가 내부에서 토론하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뭐 서로를 비난하거나 또는 뭐 기분 나쁘게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사실 이거는 좋은 토론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 당내에서 예컨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그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포용적으로 수용하고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지 예컨대 지지자의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한다거나 또는 뭐 서로 헐뜯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거는 뭐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지 않지 않을까요? 예, 이 민주당 상황이 국민의힘에 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정말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다. 국민의힘에도 강력한 지지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아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팬덤 정치인데요. 사실 제가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하고 전화번호가 조금 다른데 끝자리가 좀 잘못됐나 봐요. 제가 그 김의겸 의원님인 줄 알고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요? 수백 예. 통씩 오고 예.
거기 내용 보면은 국힘을 쳐 죽여라 막 이런 거 예, 나오면 예, 무섭죠. 예. 그리고 저는 그러면 항상 답을 합니다. 저는 국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예. 제가 답을 다 하는데 이 팬덤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양념이라고 했는데 지금 5년 전 경선 과정에서. 근데 네. 그런 팬덤 정치에 순간적으로 정치인은 좀 기대고 싶죠. 내 지지 세력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세력이 있고 이러면은 뭐 순간적으로는 거기에 의지해서 좀 세력을 확대하고 싶지만 결국은 저한테 제 발목을 잡고 저한테 칼날이 되어 온다.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당도 그때 적폐 세력으로 몰려서 완전히 망했을 때, 네. 망했을 때 그때 당을 나가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도 당신들께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많은 의견을 필요하셨는데 지금 그때보다 한 10배는 지금 이 민주당 내에 이 개딸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인을 알고 보면 이번 대선이나 지선에 패배한 이후에 진정성 있게 민주당에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반성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한쪽에서 소위 친문 세력이 친명, 당신들이 책임이야. 송영길 또 이재명 당신들이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출마한 게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친명계가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문 대통령이 원천적 책임이다 이러면서 저는 싸움이 시작돼서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덤 정치의 이 폐악들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정치인들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친명이든 친문이든 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지점에서는 다 같이 한 번쯤 정치를 되돌아보고 이런 극단의 정치는 저희가 정말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끼리 이렇게 지금 SNS 하면서 서로 공격하는 거는 정말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료 의원끼리 만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 회관에 그 300명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만나기 힘들다면 같은 당끼리는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하고 싶은 말을 막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전 국민이 다 보게 하고 나 너 싫어 이러고 삿대질하고 이런 거는 정말 민망합니다. 예. 네. 어쨌든 국민의힘도 말이죠. 지금 네. 김정일 의원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네. 이제부터 국민의힘도 시험대 위에 올라간 네,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면 출범 초기에 국민들의 지지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네. 그런데 5년 뒤에 민주당이 거둔 성적표는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거고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고요. 저는 근데 예. 팬덤에 대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예. 있는데요. 한번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에 관심을 깊게 가지신다거나 정당을 정말 막 애정 넘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뵈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나 공동체에 이제 관심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그 분들의 현상 우리가 팬덤이다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인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여드리고 그 당 내에서 더 활발한 좋은 토론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되는 왜곡된 현상 같은 것들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와 정치인들의 고민 지점이 굉장히 더 많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댓글이거나 문자라든가 보면 의원이 정말 잘하고 계시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사실 문자에 더 마음이 가는 건 인지상정이죠. 네. 네. 근데 의원님도 아니죠. 막 이름하면서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정치할 거냐 그런 문자는 사실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잘 안 봅니다. 기분만 안 아예 안 좋은 보고, 예. 게 아니라 지워버리겠어. 사실은 위축이 되는 게 사실이죠. 위축이 되고. 위축되죠. 예. 삭제하고. 알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시는 분들도 뭐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비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의 정치 성향을 제가 드러낸 적이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상당히 뭐 보면 근데 저희는 하여튼 뭐 공정, 중립 이게 지상 가치니까 만약에 잘 못한다고 생각되면 또 반성하긴 되는데 좀 표현을 그냥 정중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과격하게 하시면 그 댓글도 사실 보면서 위축이 되기도 하지만 기분도 안 좋고 그런 건 있긴 합니다만 뭐 어느 쪽도 아닙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예,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김준영 의원 나오셨으니까 화물연대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지금
오늘 국민의힘 회의석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화물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현재 협상 안 하는 거고 정부는 중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몰제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제도죠? 저 일몰제라는 게 사실은 저 문재인 정부 때 차주들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노동자 근로자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개런티 확실히 보장이 좀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20년에 그 최저임금 은 어느 정도는 반드시 보장하도록 한 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3년 그러니까 만료가 되는 거예요. 네. 일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몰을 연장해 달라가 아니라 이걸 폐지하고 우리의 그 인건비를 그대로 다 보존을 해달라. 이른바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해달라라는 거고 플러스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만 이게 해당이 됐었는데 이걸 전 품목으로 다 확대를 해달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그 화주라는 분들 또는 기업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물류비가 한 30% 40% 뛰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것들이 소비자에게 결국은 다 전가가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이제 화물연대라는 분들은 이제 그 사실은 특고직이죠. 특수고용직인데 이분들이 이런 지금 그 데모를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다른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도 방해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 현장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뭐 거의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빨리 하루속히 이거는 뭐 누구의 책임이고 내가 할 이유가 없다 이러지 말고 저는 빨리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원래 정치권이 중재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 나서야 아닙니까? 되고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국토부가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하반기 국토위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그래서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차관하고 전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정부가 일단 시행령을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몰제를 법을 만든데 정부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지 계속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차주들 아까 화물연대는 우리는 화주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을 해달라.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적 계약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 간섭보다는 이게 차주 하주가 물건을 나르고 또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이 자유계약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워낙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 정도는 보장해주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때는 저희는 정치권도 좀 들어가주고 여야 그다음 정부 그다음 차주 화주가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여야를 넘어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화물연대 즉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주하고 협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해가 좀 돼요. 늘 그렇죠. 이해가 상충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해야죠. 우리 경제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그럼요. 상황인데 말이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 의원님의 또 역할이 원구성이 빨리 돼서 이 상임위 빨리 배정이 이제 정식 간사로 됐으면 지금 내정입니다. 내정. 이것도 민주당 때문입니까? 뭐 같이 해야죠. 빨리 원구성 빨리 해야죠. 같이 법사위 그냥 약속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면 굉장히 곤욕스러운 질문인데요. 저는 작년에 일단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회 안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것은 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나오는 유인태 전 의원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